안녕하세요. 이번 여성과 중국 정치의 역사 과제 3조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현진입니다. 저희 조는 후한의 제2대 황제 명제의 부인인 마황우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명덕황후의 어린 시절을 시작으로 명덕황후의 삶의 마무리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마황우에 관한 상소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며 발표를 끝마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명덕황후,明德皇后 마실이라 불리며 그녀는 후한 제2대 황제 명제의 황후입니다. 그녀는 부풍무릉 사람으로 복파 장군 마원의 딸입니다. 그녀는 공손하고 온순하며 온화하고 예절이 참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49년 아버지 마원이 정벌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 집안은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셋째 오빠 마객경까지 병사하게 되자 충격을 받은 어머니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마 씨는 10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집안을 돌보게 되었고, 이후 사촌 오빠 마음의 추천으로 13살에 태자 유장의 후궁으로 입궁했습니다. 그 후 황후 음료아를 모시고 주변의 비빈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완벽한 예법으로 위아래 모두 그녀와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태자 유장의 총애를 받아 그녀는 유장침궁의 후당에서 자주 거주했습니다. 마 씨가 후궁으로 입궁하게 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볼까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마원이 옥의 만족들을 정벌하러 갔다가 군중에서 죽자 호분 중랑장 양손과 황몬씨랑 두고 등이 그를 참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 씨 가문의 가세가 급격히 기운 탓에 몇 차례나 권세가들에게 모멸을 당했습니다. 마 씨의 사촌 오빠인 마엄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태부인에게 알린 후 두 씨와의 혼약을 파기하고 그녀의 사촌 동생들을 액정에 들여보낼 길을 구했습니다. 이에 상소를 올려 말했다고 합니다. 신의 작은 아버지 마원은 은혜를 입고 보답하지 못했는데도 그 아내와 아이들은 특별한 은총을 얻어 몸을 보존할 수 있었기에 폐하를 받들고 울어름에 마치 하늘같이 아버지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의란 이미 목숨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감히 다시 복을 구하려 합니다라며 관상쟁의를 통해 마원의 아주 예쁜 세 딸 중에 한 명을 후궁으로 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만에 하나라도 간택이 된다면 마원은 황천에서 그 이름이 썩지 않을 것이라며 상소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때 마 씨가 선발되어 태자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음황후를 받들어 모시고 옆으로 같은 집이, 즉 비빈들을 대할 때에는 늘 예법이 잘 갖추어졌으므로 위아래가 모두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특별한 은총을 얻어 늘 후당에 거하게 되었다. 즉 태자를 모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 씨가 황후가 되기 전 그녀의 주변 인물 3명인 마원, 효명황제, 그리고 유달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명덕황후의 아버지인 마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원은 후한의 정치가로 자는 문년입니다. 후한 말 서량태수 마등과 계한표기 장군 마초의 조상이며 태중태부와 농서태부라는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후한 광무제 때 위촉 오중 촉을 공격하여 촉을 함락하여 복파 장군이 되고
교지를 쳐서 신식후에 봉해졌습니다. 시호는 충성, 마복파입니다. 또한 그는 나이 70이 넘어 전쟁에 늙은 몸을 이끌고 참가하여 연승을 거두면서 노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명덕황후의 남편 명제입니다. 광무제의 선정으로 나라는 안정이 되고 그 뒤를 이어 후한 2대 황제 효명황제가 즉위를 했습니다. 후한의 제2대 황제 한현종 효명황제 유장이고 다른 이론으로는 양이 있으며 자는 자려입니다. 그는 광무제의 넷째 아들이며 묘호는 현종입니다. 서기 28년 광렬황후 음녀화가 원시에서 유양을 낳았습니다. 10살에는 유학 오경 중의 하나인 춘추를 읽는 등 매우 총명한 모습을 보여서 그의 아버지인 광무제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9년 동해궁으로 보내졌고 41년 황후 곽황후가 품위를 잃는 행동을 하자 광무제는 곽황후를 폐하고 음귀인 즉 음여화를 황후로 앉혔습니다. 그의 황태자 유광, 그는 곽황후 장남입니다. 유광을 제외한 구국공들을 자기를 왕으로 격상시켜 유양은 동해왕이 되는데 유양에 있던 황태자 유광은 어머니 곽황후가 폐위를 당했으니 황태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다고 요청하고 광무제는 이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황태자는 동해왕이 되고 대신 유양을 황태자로 받들어 모셔 동시에 이름을 양에서 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박사환영을 스승으로 삼고 창서를 배웠다고 합니다. 57년 광무제가 죽고 황태자인 유장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0으로 아버지의 시정 방침을 계승한 정책을 실시하지만 외교 면에서는 광무제의 소극적인 정책을 고치고 한무제가 진출한 서역 지방에 적극적인 진출을 합니다. 단지 명제는 성격이 편협한 점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명제의 아내, 방금 소개했던 마황후가 굉장히 현명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그녀의 와이프인 마황후와 의논하여 문제를 잘 해결해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기 57년 광무제가 세상을 떠나자 유장이 명제로 즉위하였고 마씨도 기인으로 봉해졌습니다. 마씨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명제는 마씨와 함께 입궁한 가씨의 아들 유달의 양육을 마씨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마씨는 유달을 친자식처럼 정성껏 길렀고 유달 또한 마씨를 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모자가 서로 자애로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랄 같은 틈도 없었다라고 둘의 사이는 매우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씨의 어릴 적 얘기와 주변 인물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 명덕황후가 된 마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기 60년 명제는 마씨의 황후 책봉 문제를 두고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마씨는 그의 친아들도 아닌 유다를 마음을 다하여 돌봤습니다. 이 그녀의 성품을 닮아 유달 역시 효성스럽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진 것, 그리고 그녀의 성품과 성격을 아는 황태유가 직접 나서서 마귀인의 덕행은 후궁 중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했고 마귀인의 덕이 후궁을 덮었으니 즉 이 사람밖에 없다 라며 마씨를 직접 황후로 세웠습니다. 마씨는 황후가 된 후에 더욱 겸손해지고 공손했다고 합니다. 사치와 허영을 멀리하고 생활도 매우 검소하였으며 평소에 포복 옷을 입었으며 치마를 입어도 호화로운 장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검소한 생활을 이어 놀며 즐기는 일 또한 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황후의 모습은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조정대신은 물론 궁중의 비빈을 포함하여 궁녀들도 마씨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명덕황후의 겉모습과 그녀가 노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상망 때 여러 비빈들과 공주들이 조청, 즉 황제나 황후를 아련하는 자리를 왔습니다. 마황우의 포에는 실제로는 거칠고 올구른 비단으로 지었는데도 멀리서는 기곡으로 지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에 마왕우가 말하길 이 비단은 특히 염색하기가 쉬우므로 그것을 써서 옷을 지은 것뿐이야로 말하며 이 말을 듣고 육궁 사람들 중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명제가 원유가 있는 낙양이궁으로 행차하려 할 때마다 마왕우가 번번이 이슬과 안개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경계하면서 그에게 간절하고 빈틈없이 말했기 때문에 이를 황제가 받아들이는 바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황제가 탕룡원으로 행차하여 비빈들을 모두 부르고 하비왕 이하 왕들도 곁에 있게 하고는 황후를 청했는데 이때 황제가 웃으면서 말하길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서 오더라도 즐기지 않을 거야 라며 이런 연유로 놀고 즐기는 일이 일찍이 어느 때보다 드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명덕황후의 외모와 확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왕후는 키가 7척 2인치에 네모난 키에 아름다운 머리였습니다. 키는 크고 피부는 청백색, 도톰한 입술이 사각처럼 보이고 미발, 즉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병을 앓게 되었을 때 점장이와 관상가가 마황우의 관상을 봤는데 이 얼굴을 보고 마황우는 크게 될 인물, 고귀하게 될 인물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역경을 암송할 수 있고 춘추와 초사를 읽기를 좋아하며 주례와 동중서의 저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동왕 황제 현종을 위해 편찬한 현종기거주는 역사상 황제의 일상적인 언행을 전문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저서라고 합니다. 이를 보아 그녀는 중국 최초의 여성 사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후대를 위해 기거주라는 새로운 역사책의 체례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편찬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황우는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반소가 한서를 보필하는 것보다 약 20년 앞서 중국 최초의 여성사가라고 불립니다. 차수마룡이라는 성어는 마테우의 조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객차와 말이 오가는 번화하고 시끌벅적한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쟁이가 명덕황후의 관상을 보고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쟁이는 이 아이에게 비록 우환이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크게 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람이 말로 할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라며 나중에 또다시 관상쟁이를 불러 여러 딸들을 점치게 했는데 관상쟁이가 마씨를 본 후 크게 놀라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분께 싱하를 치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귀하게 되더라도 아들이 모자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아들을 기르는데 힘을 다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보다 훨씬 낫게 될 것입니다라며 명덕황후의 크게 될 일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다음으로 후한 시기 제2대 황제명제의 마항우 참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항우의 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나라 명제는 늘 원나라에 출궁하였습니다. 이때마다 마항우는 늘 한명제에게 풍운의 변화로
건강에 주의하라고 일깨웠습니다. 이처럼 마항우의 말과 표현의 뜻은 성실하고 주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명제는 자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마항우는 한명제를 섬길 때마다 늘 나라의 정사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명제의 결책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한명제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항우에 대한 명제의 총애와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습니다. 네 번째, 종종 조정에서 백관들과 토론을 하다가 결정짓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마항우가 황제의 의견 결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마항우는 황제와 더불어 항상 정사에 관해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성현들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놓은 책인 경서를 논술할 뿐만 아니라 생애를 서술하여 후궁을 온종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황족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우 참정에 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평 15년, 어느 날 명제가 지도를 살피면서 장차 황자들을 봉하여 그 시급의 크기를 광무제가 아들들에게 분봉한 나라들을 절반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항우가 이를 보고 황자들마다 시급을 몇 튼씩만 내린다면 그에 맞추어 어찌 검소하게 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황제가 자신의 아들들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동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들들에게는 2천만 냥이면 충분할 것이라 하며 마항우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제 시기에 초왕 유형의 옥사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죄수들이 서로 끌어들여 죄를 입증하고 이에 연루되어 체포된 자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때 마항우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지나치다고 생각하였고 틈을 내어 이 일을 입에 올리면서 비통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제 또한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어 결국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황제가 나라의 정사에 관해 황후의 의견을 듣고 결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시의 여러 장수들이 상주한 사건들 및 공경들이 따지고 밝혀 의문을 올린 것 중 편결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명제가 몇 차례나 이를 마항우에게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마항우는 번번이 이를 하나하나 나누어 살펴보고 이치를 밝혀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각각 그 실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항우의 참정과 공로가 있었기에 명제 시기 광무제의 선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덕황후와 외척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후한은 외척의 폐해가 심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마항우는 외척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첫 번째, 명제가 죽고 즉위한 장제는 자신을 잘 길러준 것에 보답하기 위하여 마항우를 황태우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우의 3명의 오빠들인 마요, 마방, 마강에게도 자기를 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우는 당시 너무 많은 외척들이 복록을 받아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를 걱정하여 장제의 뜻을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항우는 외척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몹시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제 3년에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남궁의 운대에 걸게 했을 때에도 개국 공신인 자신의 아버지를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친히 쓴 현종기 거주에서 그녀의 오빠인 마방이 의약 사무를 관리한다는 내용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기 75년에 마씨의 둘째 오빠인 마방이 서강족을 평정하는 공을 세우자 1350채의 집을 하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씨가 이를 반대하여 하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항우의 친정어머니가 죽은 후에 마요, 마방, 마광이 황후의 위세를 믿고
어머니의 분묘를 매우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장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마테우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사람을 보내 분묘를 규정대로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5번째, 마항우는 외척 중 겸손하고 소박하고 인의로운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 표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물과 관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태후가 속적 관계를 끊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는 모두 교화에 정속되었고 옷차림은 하나같이 되어 여러 황족들과 친척들이 황궁하고 조심하였습니다. 그것의 정도는 영평영감보다 갑절 더 심하였습니다. 6번째, 서기 67년 장제가 마씨에게 알리지 않고 마료, 마방, 마강을 제호로 책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씨는 크게 화를 내며 한사코 반대하였고 결국 오빠들은 받은 자기를 반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덕황후는 권세를 이용하여 자기나 재물을 봉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고 외척의 정치 개입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건초 원년, 장제가 여러 삼촌들에게 자기를 내리려고 했으나 황태후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건초 2년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떤 자가 황제에게 나와 이르기를 외척을 봉하지 않았으므로 가뭄이 들었다고 하였고 담당 관리들은 마땅히 예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상주했습니다. 그러자 황태후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황제에게 나와 이를 아는 자들은 모두 짐에게 아첨을 하여 복을 구하려는 자들 뿐이다. 옛날에 왕씨의 5 동생들은 같은 날에 함께 제호로 봉했을 때 누런 먼지가 사방을 어둡게 했을 뿐 단비가 내려 이에 응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또 전분과 두영은 총애가 귀에 치다 제멋대로 행동한 끝에 끝내 뒤집어져 패망하는 화를 입었음이 대대로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황제께서는 외척들을 삼가 방비하여 추기의 자리에 있도록 하지 않았다. 또 여러 아들들을 봉할 때에도 시급을 초국, 화양국 등 여러 나라의 절반으로 하면서 늘 내 아들이 어찌 돌아가신 황제의 아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담당 관리들은 어찌하여 마씨를 음씨와 견주하려는 건가? 내가 비록 천하의 어머니가 되었으나 누인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달콤한 것을 먹지 않았으며 좌우의 사람들도 무명옷을 입히고 향낭을 달게 못하였다. 솔선수범으로서 아랫사람들을 이끌고자 했다. 또한 친정 집안 사람들이 이러는 내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면서도 스스로 경계하기를 바랬으나 그들은 다만 황태후께서는 평소에도 검소함을 좋아했다고 웃으며 말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얼마 전 탕룡문 앞을 지나가다가 친정집 앞에 와서 문안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문 앞의 수레들은 흐르는 물과 같고 오가는 말들은 헤엄치는 용과 같았으며 노복들조차 초록빛 토시를 차고 소매와 옷깃이 눈부시게 희었다. 이에 고개를 돌려 내 수레꾼을 살펴보니 입성이 오히려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성내어 그들을 꾸짖지 않고 해마다 내리던 하사품만 끊어버리는 것은 말없이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게으른 탓에 집안을 잊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없었다. 신하를 알아보는 데는 임금보다 나은 사람이 없거늘 하물며 친족은 어떠하겠는가. 내가 어찌 위로는 돌아가신 황제의 뜻을 저버리고는 아래로는 돌아가신 마운의 덕을 어그러뜨리면서 서경에서 수없이 있었던 패망의 화를 또 다시 입겠는가. 라는 내용으로 조서를 내려 굳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제는 한나라가 일어선 이래 황제의 외삼촌들이 제후가 되는 것은 황자가 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장제가 조서를 살펴본 후 새 외삼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한다면 뼈에 사무치는 회한을 오래도록 품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황태우에게 거듭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황태우는 또 거듭 거절하였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첫 번째, 군공을 세우지 않은 경우 제후가 될 수 없다는 승상인 제후가 고조와의 맹약을 언급하면서 마씨들은 나라에 공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제후로 봉해지기를 바라는 이유는 위로는 제사를 받들고 아래로는 따뜻한 옷과 풍족한 음식을 구하려는 것인데, 지금 마씨들의 제사는 태관에서 사방에 진귀한 것을 받으며 옷과 음식은 황제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 어부에서 넉넉히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몇 차례나 이변을 만난 끝에 곡식값이 몇 배나 올랐는데 외척을 봉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여 이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부지런함을 어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결국 마항우는 고민 끝에 음과 양이 고루 조화를 이루고 반경이 깨끗하고 조용해진다면 황제의 뜻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천하가 풍요롭고 넉넉해졌으며 바야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황제가 끝내 마요, 마방, 마강을 여후로 봉하려 했으나 세 사람 모두 명덕황후의 뜻을 따라 봉토와 자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명덕황후의 겸허함과 외척 형제들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덕황후의 외척 사례는 우리나라의 상소문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 명덕황후는 친정에 수레와 말이 많은 것을 보고 자신을 뼈저리게 꾸짖었고, 송나라 선인태우는 친정인 고씨를 검탈한다고 스스로 일컬어 감히 사사가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은 만세의 중궁이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김일손이 상소한 26개조로 명덕황후의 자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덕황후 삶의 마감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항우는 서기 79년 병에 들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지병으로 고생 중에도 무술의사를 믿지 않아서 여러 차례 창령으로 기도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서기 79년 6월 30일에 40여세의 일기로 태우가 사망을 하였고 시호를 명덕황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한나라 명제와 현정릉에서 합장하였습니다. 명덕황후는 23년간 재위하였으며 명덕황후의 일생은 겸손하고 소박하여 그녀의 행동은 명제와 장제의 양나라 정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항우는 황후의 포위를 착용하는 모범 사례와 함께 차수마룡이라는 고사성어도 남아있어 역대 마마들이 공부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덕황후에 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我们古人说的要祝夫成德。那我们看在《群书之要》之中啊，揭露了很多后妃之德的故事。比如说，在《群书之要·后汉书》中，给我们讲了一位明德马皇后的故事。这个马皇后呢，是伏波将军马援的小女儿，后来她被立为皇后。结果被立为皇后之后啊，更加的谦和肃静。她所穿的衣服常常是用后增做的衣服。什么是后增呢？就是粗布。裙子上连装饰的花边都没有。宫中各位姬妾来请安的时候，远远的看她穿的衣袍很粗疏，反而认为呢，这是绫绸邹纱之类的。但是到了跟前一看呢，才知道原来是后增，是粗布，他们就都笑了。皇后说，这种后增特别适合染色，所以用它做衣服。
结果他的品德呀、后宫没有人不赞叹的。所以我们看历史啊，凡是一个有作为的皇帝，在他的背后肯定是一位有女德的皇后来辅佐他，共同成就了一代盛世。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3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